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Prototype Oriented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for Multivariate Time Series이고 2023년 ICML에 발표되었으며 인용수는 34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비지도 이상탐지 방법입니다. 비지도 이상탐지 방법은 라벨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탐지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다변량 시계열의 경우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핵심 문제로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각 장치가 고유한 정상 동작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파라미터로 다양한 정상 패턴을 포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Unsupervised AD를 하는 연구에서는 보통 각 MTS 패턴들마다 개별적인 매개변수 세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패턴을 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MTS 수가 많을 때 엄청난 수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MTS에 적응할 때 이런 매개변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MTS 내의 다양한 시간적 의존성을 포착함으로써 적은 관측값으로도 새로운 MTS에 적응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Prototype Oriented Unsupervised AD입니다. 줄여서 PUAD라고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Optimal Transport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MTS의 다양한 정상 패턴들을 글로벌 프로토타입 그룹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이 각 프로토타입들이 여러 MTS에서 공유되는 통계적 시간 의존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학습에서의 전이 패턴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높은 모델의 적응 능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프로토타입 구조로서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프로토타입을 따로 두어서 모든 MTS에서 공통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새로 등장한 MTS에서의 특화된 패턴을 모사할 수 있는 로컬 프로토타입의 두 가지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오리엔티드 AD이기 때문에 먼저 프로토타입 기반의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기반 방법이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점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 경계를 결정하는 이 경계면들은 데이터가 있는 고밀도 영역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가정입니다. 즉, 이 클러스터 가정은 프로토타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 군집된 부분을 통과하지 않는 경계로 이렇게 경계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 기반의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MTS를 모델링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기반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계열 예측, 시계열 포어캐스팅 과업이 아니라 시계열 이상탐지 과업에서는 이 프로토타입 기반 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 이상탐지의 방법입니다. 비지도 이상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원본 시계열을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정규화나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해서 원본 MTS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방식에서는 비지도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합니다.
훈련 결과로서 이 훈련된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아노멀리 스코어를 획득을 하고 정의된 매트릭을 통해서 스레숄드를 선택하고 아노멀리 스코어와 비교하여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의 실험 설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one for all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모든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설정을 의미를 하고, one for one은 시스템마다, 즉 MTS마다 전용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실험 설정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VA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 구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그 사이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인코더를 통과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잠재 변수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잠재 변수를 통해서 디코더를 통해 다시 생성을 해냄으로써 이 리컨스트럭트 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풋 데이터와 디코더를 통과한 리컨스트럭트 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원본 데이터가 잘 재구성이 되었는지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VA는 V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토인코더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토인코더와 VA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한 점으로 표현하고 이 잠재 변수를 통해서 이 8이라는 숫자를 다시 재구성해내는 이런 과업이 있다고 했을 때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재 공간의 표현이 하나의 고정된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인풋의 8과 재구성된 8의 재구성이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재구성 오차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하나의 고정된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샘플링의 과정이 없는 디터미니스틱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VA를 보시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표현되는 이 인풋 데이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표현되는 이 표현이 확률 분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8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분포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을 할 때에도 이 분포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8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 공간의 표현이 확률 분포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인풋 데이터인 8과 재구성된 결과인 이 8을 비교하는 재구성 오차항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이 확률 분포가 내가 원하는 어떤 분포를 잘 근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KL 다이버전스 항도 로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고 스토캐스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정규화 에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 인풋 데이터를 얼마나 다시 잘 복원을 했느냐에 대한 오차라면 이 뒤에 나오는 regularization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링 된 Z에 대한 추가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하는 이 Z에 대해서 통제성을 부여를 하는 것인데요. 이 Z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P라는 분포와 유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 PZ는 주로 정규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제가 샘플링하길 원하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공간에 있는 Z라는 변수가
쉬운 분포인 정규 분포에 근사했으면 좋겠다라는 통제성을 부여하는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토타입을 표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예시를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빵을 생산하는 공장 A, B가 있고 또 이 공장에서 빵을 받을 빵집 X, Y, Z가 세 개의 빵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장 A에서는 빵을 30개를 생산하고 공장 B에서는 빵을 70개를 생산합니다. 또 빵집 X는 20개의 빵을 필요로 하고 빵집 Y는 50개, 또 마지막으로 빵집 Y는 30개의 빵을 필요로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공장 A, B, 그리고 빵집 X, Y, Z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빵집 X, Y, Z가 얼만큼의 빵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장 A, B에서 빵집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보았을 때 최대한 이 공장과 빵집 사이에 원하는 그 빵을 이동을 시키면서도 그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고 싶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최적 운송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좀 더 수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운송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포 A에서 분포 B로 최소 비용으로 옮기는 방법을 찾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항부터 보면 P, Q 두 가지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P, Q 두 가지 분포를 살펴보면 이는 이산 확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XI는 이 분포 P에서 매스가 위치한 지점, 즉 공장이 위치한 위치, 그 다음에 빵집이 위치한 위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I와 BJ는 각 위치 XI 그리고 YJ에 얼만큼의 빵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수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다이렉트 델타라고 하는 부분은 변수가 아니고 어떤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 기호는 이 XI라는 위치에 AI라는 질량이 100% 위치해 있다, 100%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라고 합니다. 즉 모든 질량, AI라는 모든 질량이 100% XI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이렉트 델타라는 기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선 예시로 표현을 해보면 30개의 빵을 생산하는 공장 A가 X1이라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70개의 빵을 생산하는 공장이 X2에 있다 해서 이렇게 P는 30,7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빵집도 동일하게 Y1, Y2, Y3라는 위치에 빵을 20개, 50개, 30개 원하는 빵집이 있다 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변항을 보면 먼저 C를 보겠습니다. 이 C는 비용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행렬이고, 즉 공장 I에서 빵집 J로 빵을 보낼 때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T는 운송 확률 행렬입니다. 공장 I에서 공장 J로 얼만큼의 빵을 보낼 것인가 하는 운송량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이 운송 확률 행렬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이 될 것이고요. 이 확률 행렬을 구하기 위한 제약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I를 기준으로 보면 각 공장에서 보내는 총량은 각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총 빵의 생산량과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고,
각 빵집에서 받는 빵의 총량도 그 빵집에서 원하는 수요량과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프로베니우스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단순하게 곱하고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운송 비용 행렬 C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운송 행렬 T 중에서 이 프로베니우스 내적, 즉 총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T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아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메타 아노멀리 디텍션 또는 메타 러닝이라는 표현이 이 논문에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딥러닝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산이나 승마, 자전거 타기, 걷기라는 이런 운동 종목을 배우다 보면 이 스케이트를 타는 또 다른 운동에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관측 데이터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도 기존의 다른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있다면 이 메타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뒤에 실험 파트에도 나오겠지만 메타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실험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론의 이름은 PUAD이고, 이 PUAD라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그림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타 제로와 세타 제로 프라임, 그리고 세타 원, 그 다음 베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 제로는 1차 잠재 변수로 입력 MTS로부터 추출된 초기 임패딩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시계열 특성을 인코딩한 잠재 변수인데, 이 시계열 X를 트랜스포머를 통과하여서 H0, 그 다음 한 번 더 표현을 고도화한 H1이라는 이 특징 벡터로 표현을 했고, 이 특징 벡터들을 이 세타 제로로 다시 잠재 변수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토타입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다양한 정상 동적 패턴을 포착하는 프로토타입 집합을 의미를 하고, 이 POT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오리엔티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모듈입니다. 이 POT 모듈을 이 잠재 변수 세타 제로와 프로토타입 베타를 활용해서 POT 모듈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프로토타입의 정보가 통합이 된 세타 제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잠재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세타 1인데요. 이는 2차 잠재 변수로서 세타 제로와 베타를 조건으로 하는 중간 잠재 변수로 계층적 생성을 위한 좀 더 정제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타 1을 통해서 최종적인 재구성된 출력인 세타 프라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그림은 이 A라는 오버럴 그림에 나와 있고, 이를 세분화하면 생성하는 단계와 추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추론하는 단계가 원본 시계열 X로부터 잠재 변수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추론해내는 단계이고, 이 제너레이션 부분이 세타 제로와 이 베타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최종 출력인 X 프라임을 생성해내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의 오버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VA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구조를 따르고 있고, 차이점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구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타 제로라는 첫 번째 잠재 변수를 통해서 이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결과로 그 운송 확률 행렬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과 프로토타입을 곱해서 새로 생성된 세타 제로 프라임을 프로토타입의 정보가 반영된 잠재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프로토타입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토타입은 여러 MTS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정상 패턴을 학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로컬 프로토타입은 새로운 MTS가 들어왔을 때 그 MTS의 특수한 정보를 고려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옵티멀 트랜스포트 단계를 보시면 아까 앞서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똑같은데요. 이 임베딩 분포라고 되어 있는 세타 제로의 분포에서 베타 G의 그 프로토타입의 분포로의 옵티멀 트랜스포트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M 스타라고 하는 앞서 백그라운드에서는 노테이션이 T라고 되어 있는 그 운송 확률 행렬이었는데, 여기서는 M 스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M 스타라고 하는 이 임베딩 분포에서 프로토타입으로의 그 운송하는 확률의 행렬을 나타내는 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앞선 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각 임베딩이 보내는 총량과 각 프로토타입이 받는 총량에 대한 제약 조건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프로토타입을 학습하기 위한 로스 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OT 로스 항도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앞서서는 이제 T와 C의 프로베니우스 내적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이 됐었다면, 여기에서는 이 프로베니우스 내적뿐만 아니라 이 엔트로피 항이 추가가 되어서 정보 분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항을 추가함으로써 특정 프로토타입에만 이 운송 확률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M이라는 운송 확률 행렬은 초기 프로토타입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이 매칭 방식, 이 M이라는 행렬을 찾았으면 이 방식으로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프로토타입을 찾기 위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이 베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세타 제로 프라임을 생성해내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구한 이 M이라는 운송 확률과 운송 확률 행렬과 그 다음에 계산된 현재 시점의 프로토타입을 행렬 곱을 통해서 세타 제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는 이 인풋을 프로토타입의 조합으로 다시 표현을 해서 재구성을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타 제로 프라임은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전달된 다양한 종적인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MTS의 다양한 패턴을 포괄하는 변수입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결과로 나왔었던 이 세타 제로 프라임을 어떻게 이 디코더에서 연결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코더에서는 이제 제너레이션을 마지막 그 표현 X 프라임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인데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보시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 세타 제로를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 이 프로토타입 베타를 활용을 해서 세타 제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잠재 표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타 제로 프라임을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다시 두 번째 잠재 변수인 세타 1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x라는 x 프라임이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 여기 노테이션이 x 프라임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이 x와 비교할 x 프라임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수식이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이 세타 제로를 샘플링하는 과정, 그다음에 세타 제로 프라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 확률 행렬의 프로토타입을 곱하는 과정, 그리고 이 m은 POT 모듈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세타 1은 세타 제로 프라임을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이 되는 것이고, 세타 프라임은 다시 세타 1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f라는 함수는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각각에서 필요한 평균과 분산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코더, 인퍼런스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인풋이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H1과 H1을 표현 벡터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를 다시 잠재 변수인 세타 제로와 세타 1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왼쪽에 수식을 적어 놓았는데요. 크게 보면 세타 제로를 만드는 항과 세타 1을 만드는 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이 되는 H0와 H1은 트랜스포머 블락을 통과한 것과 그 다음 이 H0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함으로써 좀 더 풍부한 표현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별도로 차원 변환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세타 제로를 표현하는 수식을 보시면 이 세타 제로를 표현할 수 있는 뮤와 시그마를 출력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VAE에서의 잠재 공간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분포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뮤와 시그마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항 세타 1을 출력하는 부분에서도 이 세타 1을 출력하기 위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뮤와 시그마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와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각각의 함수에서는 이 프로토타입 가중치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타 제로를 나타낼 때는 없었던 이 프로토타입에 대한 가중치가 세타 1을 출력을 할 때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정의되어 있는 그 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A에서 하는 것처럼 엘보 기반의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엘보 기반 최적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 로스 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 텀을 보시면 VA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구성 손실항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디코더가 얼마나 그 초기에 인풋을 잘 복원을 했는지를 표현하는 항이고 이 뒤에 보시면 두 개의 KL 다이버전스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KL 다이버전스 항은 VA에서도 나타났었던 그 첫 번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정규 프라이어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잠재 공간을 정규화하기 위해서 이 정규 분포에 근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항이고, 이 뒤에 항을 보시면 프로토타입이 주입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x0, 세타 제로 프라임에서 다음 레이턴트인 세타 1으로 넘어갈 때의 정규화를 의미합니다. 즉, 세타 제로 프라임에서 세타 1으로 넘어갈 때의 그 계층적 구조에서도 정규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층적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로스 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베타 VA 스타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베타 VA 스타일은 이 각각의 로스 텀에다가 로우 1, 2, 3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 로스 항의 활성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재구성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로우 1, 로우 2, 로우 3를 작게 설정하고 또는 0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재구성과 정교화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로우 1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로우 2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코더 파라미터와 디코더 파라미터, 그리고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로컬 프로토타입으로 파라미터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는 글로벌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아래쪽은 로컬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지는 않고 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 들어온 새로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학습하는 파라미터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할 때에는 인코더, 디코더 파라미터, 그리고 글로벌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에서는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로 이 로컬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설계된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이상 탐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즉, 정상 데이터는 학습된 패턴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구성 확률, 즉, 높은 확률로 재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낮은 이상 점수를 보이는 것이고요. 다음 이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학습된 패턴과 다른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상한 데이터를 재구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이상 점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이 주어진 잠재 변수 세타1과 세타1으로부터 이 데이터 X를 잘 생성을 할 수 있느냐의 확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탐지하기 위한 threshold는 피크 오버 threshold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극값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점수를 갖는 그 데이터를 선별을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극값들에 대한 분포를 그려보고 이를 기반으로 threshold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4개의 공개 데이터셋과 1개의 실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데이터셋은 DND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12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이고 각각 웹사이트에 대해서 36개의 KPI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주기는 60초마다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이상을 판단하는 검증은 인간 운영자가 확인한 실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래 데이터셋의 간략한 통계를 보시면 아노멀리 레이쇼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설정들을 살펴보면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구조는 3개의 레이어를 쌓은 구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POT 모듈에서는 10개의 글로벌 프로토타입과 2개의 로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는 20, 배치 사이즈는 25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20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실험 부분에서 주로 언급드릴 베이스라인은 먼저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아노멀리 트랜스포와 트랜 AD가 있고, 그 다음 확률적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GMVRNN이라는 베이스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과 한 개의 확률적 생성 모델 기반의 모델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확률적 생성 모델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UAD라는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파라미터 수도 보시면 이 PUAD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옴니 아노말리,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노말리 트랜스포머의 그 파라미터 개수를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면 PUAD의 파라미터 개수가 크게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작은데에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셋에서 이 메타 러닝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만 하나의 샘플만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에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0개의 샘플을 보여주고 나머지를 테스트에 사용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매트릭은 모두 F1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먼저 이제 위에 보이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지 않은 아예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은 초기의 모델을 가지고서 성능을 평가한 것이고, 이 밑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은 어느 정도 그 MTS로 학습이 된 모델에서 새로운 샘플을 주고 테스트를 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교할 만한 그 PUAD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낸 것이 GMVRNN과 그 다음에 아노멀리 트랜스포머는 이 아래쪽에서도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확률적인 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의 샘플 수를 적게 줬을 때에도 즉 메타 아노멀리 디텍션이 잘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리트레이닝 된 이 메소드를 활용했을 때의 이 성능 결과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다른 설비군으로 학습되어 있는 그 모델을 다른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에도 빠르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트랜스포머 구조만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VA 그 구조를 넣었을 경우, 그 다음에 POT 모듈을 넣어서 프로토타입 기반의 표현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PUAD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 트랜스포머 구조에 VA를 넣었을 때 7%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하고, 프로토타입 모듈을 넣었을 때 다시 7%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적 운송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했을 때에는 더 좋은 4.5%의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 아노멀리 스코어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려본 결과입니다. 맨 위에는 원래 그 기본적인 시계열 데이터가 나와 있고, 아래에 보시면 이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UAD 방법론이고, 이 보라색 선은 실제 데이터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라벨링된
그 포인트를 나타내고 이 노란색 부분은 각 모델에서 그 이상이 탐지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이 이 이상 탐지의 기준이 되는 그 threshol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다른 방법론들은 포착하지 못한 이상을 PUAD에서 탐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와 C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크게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좀 평탄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트랜스포머에다가 VA를 넣은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지 못한 반면에 PUAD는 이렇게 이상을 탐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B번과 같이 명확하게 이상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서도 PUAD가 정확하게 이상을 탐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아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하는 부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다른 논문들과 차별점이 있는 것이 이 트랜스포트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 서로 다른 채널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는 서로 다른 4개의 시간 패턴에 대해서 그 시간 패턴을 묘사하는 프로토타입의 조합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시계열 패턴에서는 프로토타입 3번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 시계열 패턴에서는 프로토타입 4번이 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레이닝 타임도 보시면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샘플 하나당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이하로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데이터셋 중에서 실제 데이터셋이라고 했었던 그 DND라는 데이터셋이 수집을 하는 주기가 60초에 한 번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60초에 한 번 수집되는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0.1초라는 그 테스트, 즉 아노멀리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시간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PUAD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기반의 비지도 이상탐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목표는 기존의 MTS 이상탐지 기법들이 다양한 정상 패턴 모델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로는 여러 MTS의 정상 패턴을 프로토타입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POT 모듈로 이 프로토타입을 최적화하며 트랜스포머 기반의 확률 동적 생성 모델로 재구성 기반의 이상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개의 데이터셋에서 일반 이상 탐지와 메타 이상 탐지 모두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데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기반의 접근을 하는 연구들을 읽어봤을 때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한 목적이 좀 컸었는데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학습 방법이 최적 운송이라는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뭐 코사인 유사도 기반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학습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OT 이론을 도입했다는 것이 또 새로웠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계층적인 VA 구조를 활용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잠재 공간의 표현을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더 새롭게 구성을 했다는 점이 또
새로 배울 수 있었던 점이었고,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원 포 원 패러다임보다 원 포 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개별 모델 대신에 통합 모델로 하나의 모델로 효율성과 일반화 능력을 동시 달성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어펜딕스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새 시스템의 20분의 데이터만으로도 95%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좋은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메타러닝 능력에 대해서도 퓨샷 상황에서도 기존 방법 대비해서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는 연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오타가 좀 많고, 심지어 이 PUAD라는 방법론에 대한 노테이션도 PUAD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제 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다른 부분에 뭐 오타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꽤 있었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